일전에 한 종교인이 방송에서 사과를 공개해 덜 넘게 재산을 축적한 일이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행복을 소유해서만 찾지 말 것, 베푸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해왔던 그간의 가르침과 언행 불일치를 느낀 대중들은 그의 풀소유를 비난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굳이 그 사건까지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른바 힐링을 내세워 행복은 물질이나 돈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설파하면서 정작 자신은 호화로운 집과 비싼 차를 구입하는 행복 사업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소비를 통해 행복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해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유한 사람들의 자살을 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유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생계 불안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빈곤은 명백히 행복을 감소시킨다. 사실 돈이 많아지는 것은 행복의 증가보다는 고통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 행복과 소유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하려면 일단 고통스러울 정도의 생계 불안에서 해방될 만큼의 돈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는지 고려한다면 돈이 삶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다분히 기만적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의 생계가 해결되는 소득 수준에는 이르렀다고 가정해보자. 그 이후에는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의하면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는 소비보다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거나 가족과 여행을 가는 데 쓰는 비용과 같이 경험 관련 소비를 할 때 더 행복해진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소유물은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게 만들지만 무언가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각이나 기분은 타인의 것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집안에 거의 모셔두기만 하면 물질 소비로 남을 뿐이지만 매일 사용하며 행복감을 느낀다면 경험 소비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집에 모셔둬야만 할 것 같은 물건은 잘 구매하지 않는 편이다. 물건은 사용해야지 사람이 모셔야 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소비와 소유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소유물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할 때 문제가 된다. 지나친 소비주의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소비 행위 자체를 너무 무겁게 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소비를 통한 경험으로 자신의 취향을 알아갈 수 있고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평생 간직할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비한 만큼의 충분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짜 나의 욕망이고 무엇이 사회가 주입한 가짜 욕망인지 구별하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닌 오로지 남보다 더 갖기 위한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무소유도 풀소유도 아닌 진짜 행복을 소유하기, 오늘을 임시로 살지 않기, 2년마다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그곳을 늘 금방 나갈 곳으로만 생각했다. 내 취향대로 공간을 꾸미는 것은 사치나 낭비 같았다. 그렇게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만을 기다리며 타인의 취향만 가득한 시간이 쌓여갔고 내 인생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임시라고 이름 붙인 공간에 머무른다는 건 그곳에서의 삶마저 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유기묘를 7년째 임시 보호하고 있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이제는 임보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가족인 것이다. 언젠가 내 집이 생기면 내 취향의 공간을 만들리라는 다짐만 품은 채로 2년, 4년, N년 그렇게 축적된 하루하루는 모여 곧 내 인생이 된다. 과거에는 결혼 후 자기 집을 갖게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월세나 전셋집 셀프 인테리어 열풍이 불고 있다. 어쩌면 평생 내 집을 갖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에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 임시로 살고 싶지 않아. 오늘도 내 한몸 일 공간 구석구석을 살뜰히 살피고 나만의 취향으로 채워나간다. 공간을 돌보는 일은 내 삶을 대충 때우지 않으리라는 의지. 오늘 하루를 가장 소중히 살겠다는 절실한 다짐이다.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이상하고 무례한 사람에게 괜히 힘 빼지 않기. 다정하고 친근한 것 같지만 잘 보면 그 아래에 날선 발톱을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건설적 조언인 척, 이성적 비판인 척하는 그들의 말에는 언제나 냉소가 가득하다. 개 중에는 당장은 기분이 나빠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고맙게 느껴지는 말도 덜어 있긴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고의 탈을 쓴 비난이나 오지랖은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기분만 더럽다.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잘못을 확실히 짚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성격에 영 안 맞거나 피곤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무례에 대응하는 삶의 지혜를 몇 가지 공유하고자 한다. 1. 동문서답하기. 나를 은근히 깔아뭉개는 사람을 대할 때 혹은 끼고 싶지 않은 뒷담화를 들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김대리 오늘 입은 옷 봤어요? 자기가 무슨 연예인이야 뭐야. 완전 관종이라니까. 아, 네. 근데 오늘 오후에 비 온다는데 우산 챙기셨어요? 2. 애매하게 대답하기. 몇 가지 애매한 단어만 반복 사용함으로써 과한 오지랖에 대처하는 방법. 웃으면서 AI처럼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면 대부분의 질문은 가뿐히 남길 수 있다. 오늘 화장이 화려하네. 퇴근하고 데이트하나 봐요? 그냥 뭐. 에이, 무슨 대답이 그래요. 가만 보면 김대리 은근히 답답한 구석이 있어. 그러게요. 만약 악의를 갖고 작정하고 나의 길을 누르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최대한 강하게 대처하거나 혹은 아예 무시하거나 피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악물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 악무는 순간 상대가 짜놓은 판에 말려드는 건 시간 문제. 이상한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야 남는 건 스트레스뿐일 수도 있다. 인생은 길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멍청이들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 너무 심각해지지 말 것. 누군가의 개소리는 그 사람의 인격일 뿐 나를 정의하지는 못하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또라이 하나 때문에 소중한 오늘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지난 일에 이유를 찾아 무엇하리. 때로는 적당히 잊어버리며 살아도 괜찮다. 댄싱 스네일 저자의 쉽게 행복해지는 사람이란 책이었어요. 짧게 되어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생각해볼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자의 다른 책 적당히 가까운 사이 재미있게 읽으셨던 분들은 또 역시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짧게 나온 팁인데 나랑 그런 얘기할 사이가 아닌데 되게 불편한 주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거나 예시로 나온 2개를 다 저는 당해봤어서 그리고 혹은 또 그렇게 차려입거나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다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근데 아시잖아요.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나 그 옷을 차려입었다고 뭐라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나 1대1로 대화했을 때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둘 다 괜찮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괜찮다고 느껴진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뒷담화를 이상한 포인트에서 하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관종스럽게 입거나 뭐 옷을 튀게 입거나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면 되게 삶이 좀 재밌지 않나요? 전 그런 사람이 보이면 좀 좋아서 뒤에서 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외로움 그런 게 주변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했을 때 참 흥미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던 적도 있고 누군가 그런 사람 욕할 때 난 욕하기 싫은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 저자가 알려준 것처럼 네
근데 오늘 비 온다 하던데 우산 챙기셨어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걸 읽자마자 최고다. 꼭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리고 막 어디 오늘 가나 본데 오늘 화려하네. 진짜 이게 친한 사람이 하는 거랑 이런 말 할 사이가 아닌데 듣는 거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진짜 이걸 좀 세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하고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안 친한데 제발 좀 입을 다물어. 정말 이런 감정이 드는 사람이 연예인이야? 화려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속으로 어쩌라고 이런 생각 막 드는데 답은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했나? 막 이러면서 나를 까내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높이 사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 상급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급도 다르고 나보다 상사고 친하지도 않아. 그런 이상한 농담을 던지면 웃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대놓고 뭐 김대리 은근히 답답한 구석이 있어. 이 책에서처럼 약간 비위 안 맞춰줬다 이거죠. 자기 비위 안 맞춰줬다고 그렇게 또 까내리는 이야기에 그러게요. 이거 너무 사이다인 것 같아요. 사실 저 정도로 신경 거슬리게 하는 말에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이러면서 막 싸움을 걸 수도 없고 진짜 나만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괜히 말려들면. 예전에 다녔던 회사 중에 하나가 홍콩 계열이었는데 그래서 중국 계열 직원들이 있었어요. 남직원이 저보고 또 걔는 대만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라에서 여자가 너 나이면 뭔지 아냐고 완전 끝이라고 끝. 그런 얘기를 밥 먹다가 그냥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막 해요. 얘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죠. 진짜로 걔가 자라온 문화가 그랬어서 그런 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고 참 세상에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참 이 책에서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어요. 누군가의 개소리는 그 사람의 인격일 뿐 나를 정의하지는 못하니까 인생은 길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멍청이들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 맞아요. 요즘 들어서 더 드는 생각이 정말 인간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이 엮인 일에는 너무 심각해지지 않아야겠다. 심각하다는 건 에너지가 든다는 거잖아요. 그 심각한 에너지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쏟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또라이를 만나신다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소중한 그날을 망치지 않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더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